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는 정치 디자이너 김빈 디자이너님. 대한민국 군보는 내가 지킨다. 나라 국감 문지기 김정우 교수님. 통하는 정치 동북아를 넘어 세계 속으로 일하는 오기영 변호사님. 처장 김영기 회장님. 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저항을, 인권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알리고 내세우고 자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어벤져스 대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여러분들. 저는 대구 경북에는 이제 디자인 센터에서 자문을 하는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더 반갑고 가슴이 좀 설렙니다. 아까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신나게 설명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깨져버렸어요. 네, 저는 김빈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전통을 디자인하고 한국의 열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요즘 가장 듣는 말 한 1000번 조금만 더 들으면 1000번 듣는 말인데요. 디자이너가 왜 정치하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로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럼 과연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이너라고 하면 디자인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밥 드시잖아요. 밥. 근데 밥맛도 어느 집에 가면 밥이 맛있고 어느 집에 가면 밥이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에도 좋은 디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디자인은 좋고 어떤 디자인은 좋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럼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문손잡이는 많이 보셨죠? 이 문손잡이는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국회에는 아직 이 손잡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는 아마 국회의원분들께서 직접 문을 열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문손잡이를 만약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로 디자인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벌써 영상을 보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보통 근데 디자인 하면요, 사람들이 예쁘게 이래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손잡이를 뭐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패턴을 넣을 수 있겠고,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겠고, 막 나는 별 모양, 해 모양, 달 모양으로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손을 잡아봐. 이런 특이한 손잡이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면 이게 여러분 집안에도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디자인은 아마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디자인을 할 때요,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 디자인은 좋은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과연 그래요. 사실 저는 이래요. 뭐를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면 그래,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왜냐? 문제가 없으면요,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 낭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손잡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나? 한번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움켜쥐고 하잖아요. 네, 하는데 뭐 손잡이를 돌릴 때 좀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장갑을 낄 때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야 되니까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쇼핑을 다녀올 때도 아니면 집이 많을 때도 손잡이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이 손잡이는 5손가락이 아주 튼튼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이 이 손잡이를 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갑을 끼고 있거나 집이 많거나 서류 가방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노약자거나 할 때는 이 손잡이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건물에 불이라도 난다면, 국회에 불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많은 손잡이가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짐이 많을 때도 힘이 좀 덜 들어가게 문을 열 수 있게, 이제 팔꿈치로 이제 열 수도 있겠죠. 바로 이처럼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이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공부할 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고 과정을 배웁니다. 네, 놀라셨죠? 그런 걸 배워? 그냥 그림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현상을 분석하고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상태인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문제를 정의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결 방식을 찾는 거예요. 놀라셨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할 때 제가 이 제품은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디자인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왜냐면요, 저는 토스터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 구워진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몇 번, 작아서 안 보이시네요. 몇 번 태워 먹어야 안다고 전해라, 이렇게 토스터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을 2개, 3개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손해인데 이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물론 이제 이게 빵이 구워지는 그 상태가 지남에 따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책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노트북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내 서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를 우아하게 들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 막 펼쳐져 있어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와 전자기기 어울리나요? 뭐 폼은 나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믹스됐을 때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한 게 바로 이 드링클립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디자인했는데 저는 지난 한 7, 8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게 바로 한국 디자인이 뭐냐는 거였어요. 한국 디자인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국 디자인. 자,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그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인 리더라고 해서 2번이나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왜 내가 전통에 대해서, 한국 디자인에 대해서 모를까 궁금증을 갖게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만년이 넘는 역사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딱 한국 디자인 하면 잘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머릿속에는 디폴트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걸까? 그렇죠?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부러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짓밟혔고요. 해방이 됐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먹으로 싸웠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전쟁 무기가 사용돼서 국토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초토화가 됐다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의자 살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가옥, 토지, 주거, 환경, 우리가 쓰는 모든 것,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황폐화됐습니다. 우리 것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47년 동안 우리는 정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옷을 입고 마이크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47년 동안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없다? 네,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련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눈이 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예전만큼 완벽하게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죠. 아닐 수 있겠다는 거죠.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경제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만 치중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가 우리에게 빠져있는 동안 준비된 서구의 문명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제가 자랄 때요, 고무신 없어서 울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키 운동화 없으면 울었습니다. 게스 청바지 하나 입지 않으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농구는 하지 않아도 마이클 조던은 나의 스타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브랜드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추억의 레밍턴 스틸입니다. 이외에도 뭐 코스비 가족, 그리고 뭐 엑스파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막 스컬리를 따라하고 막 멀더 이렇게 따라하면서 굉장히 막 밤을 기다렸는데요. 저는 이 시대를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말 하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성우가 굉장히 우리에게 스타이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미드를 우리나라 성우가 한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유치하겠죠?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 만화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경제 주도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자란 거예요. 모르고.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뭘 모르고 자랐냐? 왼쪽 위의 패턴 너무 익숙하죠? 여자들은 다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왼쪽 아래 이거 뭘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녀자들이 쓰던 밥보자기입니다. 밥보자기. 칠봉운이에요. 너무 예쁘죠? 스카프도 아니고 밥보자기 따위가 저렇게 예쁘다니.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안네 프랑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독스였고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이 목사님은 전 대학 들어와서야 알았습니다.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 위. 뭐 미술 디자인 전공하지 않아도 풍경화는 다 어렸을 때 그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 아래 뭔가요? 우리 조상들이요 전통적으로 파란색을 내던 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봄빛, 쪽빛 하늘, 굉장히 아름답고 고운 색이죠. 근데 왜 우린 이걸 모르고 자랐을까요? 배우지 않은 겁니다. 우리 것을 교육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글쎄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것을 만드는 사람들,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바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갓신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한옥에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통영에 계시는 소목자님입니다. 지금 이분의 삶이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이건 한지의 재료인 당나무입니다. 예전 이게 당나무 밭이고요. 1985년 8월 10일의 사진이에요. 공장의 크기는요. 지금 앞에 사람 보이시죠? 축구장의 20배 정도 크기 되는 공장에서 한지를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 서너 명이서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요. 한지는 굉장히 우수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한지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단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청은 예쁘고 그냥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궁에 살지 않고 사찰에 살지 않은 우리 이 세대에서 단청의 원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저는 이것을 생활 속으로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단청, 한지, 그리고 소목이라고 하는 것, 옛날 우리 가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 귀해졌어요. 귀해졌지만 민속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신나세요?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사실 그래요. 전통이라고 하면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사실 되게 고루합니다. 아, 전통, 그래. 왜냐?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만 하는 것.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켜야만 하는 것. 왠지 공부해 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강요당하는 것.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이라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도 막 사랑이처럼 어떻게 찍어도 예뻤으면 좋겠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현 씨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지만 너무 멀잖아요. 실제로 내 여자친구는 아이돌처럼 예쁘고 날씬하진 않지만 나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나와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가요? 저는 전통이라는 것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갖고 싶고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 좀 너무 예뻐. 근데 500만 원이야.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접근성이 좋고 내 생활 속에서 충분히 누리는, 그래서 향유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한지의 종류예요. 한지에 기름 먹이고 오칠한 장지라고 합니다. 장지를 생활 속으로 끌어오고요. 단청이라는 것도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바스켓으로 만듭니다. 처음 봤을 땐 전통문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 쓰면 쓸수록 이거 스토리를 알아가면서요. 아 정말 두 개 겹쳤을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20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청문이라더라. 이 문양이 나에게 복을 기원하는 문양이라더라 하면 스스로 뿌듯하지 않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정치와 디자인이 무슨 상관이냐. 먹미라고 멋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 분들이 봤을 때요, 이제 뉴스에 보면 정치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군대 가는 거는 박수 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요. 군대 가는 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특전사 나오셨다고 막 너무 그렇죠? 이게 뉴스거리가 사실 되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정치 뉴스들은 사람이 주로 나오고요. 불법 자금, 원장 인사청문회, 아니야, 난 결백해, 난 죄 없어.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집에서 보자. 그래서 정치는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정치인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더 그래요. 저런 것들 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놈이 그놈이지 라는 말 참 많이들 하십니다. 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국민을 위한 거죠. 국민을 위한 걸 알고는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세금 줘서 그들의 월급을 줍니다. 그렇죠? 투표랑 반값 등록금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네. 광주 민주화의 상징, 대구도 민주화의 상징.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계속 묘지에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제품을 만들 때요, 디자인을 할 때요, 아까 그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은요, 디자인한 결과물만 보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많은 사고의 과정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 이런 것만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제품을 리뷰하고 이것이 어떻게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전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한 가지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11월 14일의 시민 집회는 사실 아래의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이 보여주는 이 뉴스들, 이 단어들은 뭔가요? 무질서, 물대포, 강모, 밧줄, 차벽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시민들은 바로 폭력 시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이 내 삶에 와닿는 것이고 이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서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일으켜내셔야 해요. 공감만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 그렇습니다. 뭐 이기자, 싸우자 하지만요. 왜 이겨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요. 이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공감이라는 게 정제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가지 않고요. 행동이 가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알고 싶고 누구나 알고 싶고 알기 쉽고 그리고 정말 이게 내 거네 나를 위한 거네 라고 해서 스스로 찾아 나서는 국민과 더불어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정치가 아름다워지고 생활 속에서 향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 명장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지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우리는 한지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계시는 장인이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전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이분의 종이를 구입하십니다. 사실 영국의 플러거는요. 영국 사람이 만들었지만요. 영국 플러거 굉장히 큰 거 출장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청년이 혁신적으로 디자인해서 영국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청년들 많이 힘들다고 하죠? 살만하신가요? 아니요. 취업하기 힘들다, 스펙 쌓기 힘들다. 하지만 과연 그게 청년들에게 해결책일까요? 취업의 문을 낮춰주고 스펙 쌓는 걸 쉽게 해주는 게 해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청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이것을 사업의 아이디어로 해서 자신의 콘텐츠를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 속에서 다른 브랜드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명장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 명장을 위한 놀이터. 사실 그렇잖아요. MP3 플레이어는 한국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MP3 플레이어는 뭘까요? 아이팟이죠.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디자인에는 있다는 거죠. 정치는 바로 저는 단청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줄은 알고 나를 위한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 단청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정치를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명장들이 이 명장의 DNA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구 1946년, 1950년, 1975년 이 연도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짠하고 슬펐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혁당 사건, 11항쟁 모두 잊도록 만들었습니다. 3, 40년 전의 대구는 박근혜 정부의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지금 주변에 계신 청년분들에게요.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는 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안방을 되찾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대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정강 정책
연설한 사진인데 벌써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4시 40분 했는데 못 보셨죠? 진짜? 짱이야. 우리 김빈 대표님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얘기하니까 더 매력적이죠. 저 오늘 아침에 정치인은 묘지에 왜 가나요? 현충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눈 지금 완전히 그 우리 어머님 말씀에 눈티 밤티 됐다며. 누구한테 맞았나 이러시고. 맞은 게 아니고 어제만 해도요 제가 새벽에 저기 동탄에 살합니다. 동탄에서 국회로 새벽까지 갔다가 인터뷰를 하고 상암동으로 가서 아침에 방송을 하나 하고 점심때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고 오후에 정강정책하고 어제 오후에 또 부산으로 내려와서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자고 아침 일찍 현충원에 갔다가 바로 현충원에서 4.19는 못 가고 대구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또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눈이 안 터지겠나요? 반도체 30년 하는 동안 안 터졌던 눈인데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근데 너무 그 장소가 협소해요. 너무 저희를 무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삐졌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속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1967년도에 전라남도 화순군 2학년 쌍곡리 345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폐가 별로 안 좋으셨었는데 그 스승님 묘비를 세운다고 눈보라가 치는데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셔서 이제 더 아프신 거죠. 이제 그 찬바람을 쐬셔서. 그래서 많이 아프셨는데 그 고등학교를 제가 사실은 인문계를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니 미안하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만 챙겨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1을 올라와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를 다시 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 굉장히 우울한 3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면 밤마다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다리에 앉아서 참 암울한 미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해서 밑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는 달빛이 물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오늘은 안 울려고 해요. 이미 눈이 빨개서 다른 사람들 보면 울고 왔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울고 3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 주말마다 항상 이렇게 하얀 제가 이렇게 조거리 치마를 입고 아버지 산소에 3년 내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됐나 봐요. 네. 그리고 3년 내내 우울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연구원 보조를 뽑는단다.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 반도체에 들어갔습니다. 여상을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연락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가 보니까 여자 상고를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커피 타고 복사하고 이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수학은 일주일에 2시간 배웠습니다. 2시간. 두 단원 정도밖에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왔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입사했던 분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주로 8위학번, 남편도 8위학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냐면 그분들이 저를 키웠습니다. 정말입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저한테 물리를 가르쳐 주시고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사장님들이 돼 계세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안 가르쳐 주시고 저를 무시했던 분들은 다 회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원됐을 때 사장님이 대구 경북대 출신이세요. 80학번. 그러신데 그분이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 도대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지 마라, 거기 더럽다. 문재인 대표 그 양반 믿을 사람 믿는 거 아닌 거 알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메일만 쓰고 아직까지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배반하겠습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삶이었듯이 그 삶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듯이 제가 아름다운 정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하나 켜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이 지금 대학원생인데 그 아이가 그때는 이제 2달밖에 안 주더라고요. 쉬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사실은 이제 일을 굉장히 아이 낳고도 배가 불러서도 새벽까지 일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조로서 많이 했죠. 보조로서. 근데 아이 낳기 정말 전날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의사가 그 주에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 날 낳았는데 월요일부터 애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나가든가 애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금요일쯤 됐는데 이제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고 그날 또 그 동료들이 제가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다 왔어요. 또 밤 12시 1시까지 또 놀다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남편을, 그때 토요일도 출근했으니까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병원이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 걸어가면 그냥 배를 움켜쥐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럼 버스 지나가다가 저 애 낳을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벽을 긁고 있던 다른 산모들 다 제끼고 제가 들어가서 그냥 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그때는 핸드폰도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어머니 부산에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지금 애 낳으러 갑니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바로 가서 낳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알을 무슨 똥 누듯이 넣나. 그래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애 보러. 그런데 이제 일주일 해주시고 이제 부산에 일이 또 있으시니까 가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저는 또 몸을 다 풀고, 그래서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됩니다. 24살에 결혼해서 25살에 낳았어요, 제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딱 정신 차리고 애 낳고 그 다음날 청바지를 입고 슈퍼 갔더니 아저씨가 그 배 어디 갔냐고. 네, 건강하게 나서 들었습니다. 그 딸을 낳는데 2달도 채 안 돼서 부산에다 맡겼습니다.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키워주셨습니다. 5살 때까지.
제가 5년 속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전화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죠. 바꿔주세요, 어머니. 말 못하죠.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화기를 막 빨아요. 쪽쪽.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다 엄마 이 소리가 다 나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냥.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제 짜박짜박 걸을 때가 됐어요. 집에 갔더니 미쉐린 타이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제 붕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발하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가 아파도 절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저 일에 방해될까 봐. 토요일 날 내려갔더니 애가 한쪽이 다 이렇게 붕대로 감겨 있어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싱크대 그 가스레인지 위에 끓인 주전자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감고 있는데 정말 아이는 별로 안 보였어요. 사실은 마음은 아팠지만 어머니가 오죽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십니다. 미안타. 아닙니다. 어머니가 힘들어지셨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번은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없어졌다고. 거기 동네 사식동에 사는데 애가 없어졌대요. 데리고 나갔는데. 근데 새벽에 제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애가 시장에 내려갔는데 없어졌답니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시장통에 애가 혼자 있으니까 아는 아주머니가 애를 데려다가 집에다 뒀는데 애가 잠이 들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애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한밤을 자고 이렇게 데려왔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시고. 그렇게 하고 자란 애가 이제 대학원생이 돼서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가장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엄마 해. 엄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죠? 네. 이게 뒤로 갑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깨져가지고 막 두 개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위에 거? 아래 겁니까? 그렇군요. 네. 이럽니다 제가. 이상하다. 뒤로 가봅시다. 네, 됐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잖아요. 둘 다 부산에다 맡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어머님 제발 좀 올라오세요. 어머님이 네 둘째 안 낳나? 아들 낳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장남이었거든요. 아들 낳으면 올라오실랍니까? 아들 낳으면 올라갈게. 그래서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들 낳았거든요. 공부하는 데는 제가 소질이 좀 있습니다. 아들 낳는 법 다 통달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하시고 봐주시고 계시고요. 어느 날 옛날 어머님들은 애 키우는 법이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애가 100일이었어요 둘째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배가. 애가 아프다고 막 우는데 딱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자꾸 그렇다. 기흉만 먹여라. 기흉만 먹였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고 사진을 찍는데 지금도 이렇게 찡그리고 우는 사진이 100일 사진이에요. 이렇게 둘째가. 근데 애가 이상합니다. 밤이 되니까 이게 혈변을 봐요. 그러더니 토하는데 피를 토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얘는 저는 진짜로 둘째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그래서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을 건데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장이 이렇게 꼬였더라고요.
장중첩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게 들러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애를 이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가지고 이 항문에다가 바리움 있죠, 그 하얀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풍선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게 3번밖에 못 한대요. 3번 그 이제 풀으려고 이렇게 꼬였으니까 풀으려고 했는데 넣으니까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이 새벽 3시에 이제 그 메스 담당하는 의사가 와서 다 개복을 하고 꺼내서 양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아이를 월요일날 새벽에 수술실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정리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회사를 갔어요. 남편이 저보고 독한 엄마라고 어떻게 지금 회사 갈 생각이 나냐고. 근데 그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얘를 수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회사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날 백설기가 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신청해 놓은 아이는 수술하고 있는데 100일이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백설기 돌리는데 백설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설기를 뜯어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 때는 부산에 아이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머니들 다 아시죠? 모유가 붉습니다 이게. 그러면 데리고 있는 엄마는 지금은 이제 유축기라도 이렇게 수유실에 가서 짜서 담아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먹여요. 그때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걸 짭니다. 짜는데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짜죠. 피를 토하고 제가 그걸 버리면서 옵니다. 그렇게 컸던 애가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시절 보냈는데 거기다가 또 제가 상고졸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일은 잘 모르겠고 정말 다 쌀인데 우리 대구 경북 엔지니어 선배들은 다 쌀인데 저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빨리 치워져야 될 그런 존재 같았던 거죠. 저는. 그럼에도 그 선배님들 중에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있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나랑 하자라고 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대구 경북 분들 착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생각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고 죽을 것처럼 아이 생각에. 그래서 일밖에 없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올라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는 이제 일을 그렇게 했는데 둘째 올라왔었어도 일을 그렇게 하는 관성이 있어서 맨날 새벽에 퇴근하고 이랬더니 어느 날 집에를 탁 갔는데 어머님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4시면 일어나십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근데 새벽에 들어가자마자 문안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내가 이 집의 식모가 그러면서 물을 확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행주였습니다. 가슴이 엄청 아팠죠. 내가 어머니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런 날은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래서 탕 속에서 주물러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듣죠. 그러면 니는 돈도 좀 해주면서 이리 나를 고생시키나 이런 얘기하시죠. 그러면 월급을 올려드립니다. 월급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들어가면 기운이 쫙 알아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또 얘기 쭉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방에 가서 주무르면 다 나옵니다. 이제 옆집에 세댁은 어머니 얼마 준다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 조사해 오라고. 그거보다 제가 많이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젊은 여성분들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자니 돈도 들고
내 벌었던 거 다 주면 나는 남는 것도 없고 나는 뭐냐 애도 못 보고 이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다 드려도 내 실력은 커지고 아이는 크게 자랍니다. 그 어머니가 그 돈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손녀들 다 줘요. 우리 어머니 그거 받아서 제가 펑펑 울었던 게 우리 이제 둘째 때문에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그 저한테 받았던 돈을 다 저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두 사람 하나씩 이렇게 반반씩 해서 큰애 작은애 그걸 저한테 내놓으신 건 우리 어머니 정말 경상도 분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불은 젖을 짜면서 가슴 아파 본 사람이 지금 집권하고 계신 분일까요? 저일까요? 그렇게 말단으로 들어가서 7단계 승진하면서 삼성의 임원까지 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일까요? 그분일까요? 누가 절박하게 정말 여성의 문제를 생각을 할까요? 그분일까요? 저일까요? 누가 들으세라 화장실에 정말 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이거 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또 삼성의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이 됐는데 왜 나오냐고. 지금도 친정어머니 전화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나. 우리 시어머니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완전 새누리당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부산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설득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식한테 약하다는 부모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문재인 대표께서 저희 남편을 공략을 했습니다. 저한테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은 되게 문재인 대표가 거제 사람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거제도 출신이에요. 원래 할아버지 선산이라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이제 뭐 초등학교는 부산에 다녔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더니 우리 언제 만났지 않나요? 안 왔나요? 근데 처음 뵌 우리 전 대표님은 정말 사슴눈처럼 눈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표현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았어요. 아버님 같고.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네? 예. 안 먹으면 내가 진도 좀 나갑시다. 아, 예. 예.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아, 나왔습니까? 여자, 남자는 같이 태어나죠? 그런데 여자한테는 뭐가 더 있어요? 원소기호도 철이에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남성분들은 평생 철이 없죠. 정말 철없이 우리 남편 보니까 별로 철이 없어요. 네, 근데 엄청 착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이 남성을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됩니다. 끌어안고 평생을. 아시겠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 짓 하더라도 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그 데이터 어디로 갑니까? 메모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제가 거기서 임원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에 여러분 사진 올리면 어디로 가나요? 대가리?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진을 찍어서 그 많은 뭔가 쓰죠 거기다가. 그러면 그 데이터 다 어디로 갑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서버요? 서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리 뭐 아마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를 write라고 해. write. 거기다 write 한다. 우리가 그걸 다시 꺼내보는 거는 read. 좋습니다. 네. 그게 read, write를 하는 메모리입니다. 단지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메모리가 저장되는 곳은 어디냐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알래스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이렇게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점점 크게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찍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도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저. 예. 근데 그 메모리가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메모리를 하려고 저 있잖아요. 지금 삼성 임원의 연봉 잘 모르시죠? 네. 국회의원은 그게 잽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물리치고 맞서도 지금 만약에 정치 안 해도 중국에서 9배 더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몸값 있어요, 저. 근데 여러분 중국에다가 저 안 파실 거죠? 네. 저 안 갑니다, 그래도. 네. 외압을 해야 되는데. 네? 외압을 해야 되는데. 외압이요? 외압은 거기서만 하죠? 안 모시기라고. 네. 그래서 반도체가 그렇게 필요한 일이고요. 메모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있던 메모리 사업은 여러분들 후세, 손주 세대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지금 이제 HDD로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돼 있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마그네틱으로.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SSD, 반도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Solid State Drive라고. 맞나요? SSD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작고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크면 그게 한정없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작게 만든 반도체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빅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어디로 가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가지 이게? 내 폰에는 그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쓰임이 메모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메모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크게 저장하는 메모리, 데이터를 빨리 읽어내고 빨리 저장하고 이런 메모리, 여러 가지 메모리. 저는 그래서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를 다 경험한 유일한 삼성의 임원입니다. 저 안 파실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삐지면 아시죠? 네. 그리고 반도체는 정치와 참 다른 게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어요. 둘 다 하기 참 어렵다. 정치는 아직 이제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둘 다 어렵습니다.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는 제가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해요. 에러가 있으면 미봉책으로 그걸 덮으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만약에 계시다면 월급을 못 받아요. PS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제가 퇴사했는데도 오늘 프락티스 시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소 많은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런데 정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반도체를 처음 만들어서 쓰임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 줄기와도 같습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집통을 해야 돼요. 인간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겠죠. 그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우리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썼죠. 그죠? 아,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가 X축이 0~4세, Y축이 65세 이상 비율입니다. 얼른 보시면 자, 여기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그 다음에 뭐 이게 동그란 게 큰 게 중국. 보시면 일본이 벌써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10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혼 안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나중에 우리 부모가 아닌 분들까지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2013년 12월 5일 제가 임원이 됐더니 호남, 고졸, 여성 더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구원, 발탁 온갖 수식어가 저한테 왔습니다. 2016년 1월 10일 입당하고 났더니 호남, 고졸, 여성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 또 들어왔다. 이게 뭘 뜻합니까? 차별이죠. 사실은요, 학벌이 중요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적죠, 부모 학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고졸로 고졸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실제로 차별을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를 차별하고 있던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피눈물 머금고 저도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남편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하고 제가 언제 아이를 낳을까요? 언제 낳으면 좋을까요?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데 승진은 이때 하니까 우리 언제 낳을까 계획합니다. 왜 아이 낳는 것을 남편하고 가족이 아닌 회사하고 상의를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승진하면 바로 애 낳아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다가 또 승진하면 애 낳고. 왜냐면 승진에 밀릴까 봐. 그래서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우리 여성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같이 힘들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일을 해온 마지막 여성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저희 남편이 저를 2번 보자마자 2번째 볼 때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부산 사나이더라고요. 나는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따귀를 몇 대 맞았어요,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내 편이 되더니 요새는 아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분들까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조금씩 소명의식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모셔서 여러분들께 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으나 시간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앞쪽에 우리 새로 영입된 인재들 한 자리에 모셔서 작게라도 미니 콘서트, 미니 토크쇼를 한번 할 건데 어떠세요? 네.
네, 큰 박수로 제가 한 가지 설명하면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쪽 사이드에 있는 전 국정원 김병기 처장님. 네, 앞으로. 네, 오경 변호사님. 네, 김빈 기자너. 네, 표창원 박사님. 네, 그리고 두 분은 여기 숨어 계시죠. 귀염둥이 김병관 의장님. 그리고 세종대 김정우 교수님.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많죠. 네, 다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발표를 안 하신 분들께만 딱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을 안 하신 분 중에 국정원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국정원. 여러분 아까 그 서버 국정원에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서버. 네, 진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네, 서버 국정원에 있습니까? 김병기 처장님? 모릅니다. 네. 네, 김병기 처장님은 컴맹이십니다. 자, 이왕 시작된 건데 제가 김병기 처장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정원의 인사 담당으로 20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렇게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도전을 하시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예상 질문이 아닌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여기 오신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아온 직업입니다. 저희 그 국정원에는 국정원 직원법 제17조가 있는데 그게 국정원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전현직을 불문하고 평생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더라도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가셨는데 그럼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사 담당으로 20년 계셨잖아요. 국정원이든 아니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봐오셨는데 어떤 인재들이 정말 좋은 인재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죠. 네, 아유, 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 인재를 갖다 이 보직할 때나 영입할 때 보는 조건이 아마 인사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보는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보시기에도 본인들이 훨씬 더 정말 화려한 그런 직업을 두고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이고 능력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 더가 있는데 과연 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그 인사를 한 이후에 신뢰, 즉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면 이 영입은 성공을 한 것이고 만약에 지지가 안 됐다 그러면 실패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금 다른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병관 의장님, IT 기업인이셨죠? 네, 근데 요즘 되게 귀염이 행세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신 게 IT 기업인으로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 김병관, 네,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그 대답 하기 전에요. 저기 뒤에서 한 3번째쯤인가 계속 손쉽게 들고 계셨던 분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 식당님이신지 도당님이신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광주에서 가서도 그렇고 부산에 가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님 좀 잘 보필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질문이 네. 네. 생각났어요. 네,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 제 회사에서 직책이 뭔지 아세요? 네, 혹시 의장이 뭔지 아세요? 네, 의장이 영어로 체어맨이에요. 체어맨이고 국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치에 들어가니까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들 무서워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신입사원이라서 좀 뭐 물컵 나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달라진 거고요. 이건 농담이었고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대구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나요? 제가 회사를 잘 모르겠는데. 네? 없어요? 아쉽네요. 그게 있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큰 회사의 뭐 대표가 됐건 뭐 누가 저기 딴 나라당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라고 하죠. 대표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빨갱이 옆에서 미친 X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 회사 입당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갔더니 저희 직원 몇 명이 이제 저한테 해준 말들이 있어요. 회사 회사 하는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어서 되게 반갑고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도록 강요받고 있거든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어디 자리에 가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줄을 대요. 왜냐하면 그 권력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니네 회사 괜찮겠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은 맥락에서 정치에 들어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기자들도 물어보고 우리 당 계신 분들도 물어보고 딴 나라 당에 계신 분들도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차장님은 말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입당하면서 커밍아웃 한 거거든요. 커밍아웃을 한 거라서 사실 아직도 솔직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전에는 제가 안 해도 됐거든요. 물어봐도 그냥 피하면 됐고 근데 지금은 그걸 꼭 말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제일 달라진 거죠. 좀 길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경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법조인 영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까? 첫 법조인이면은 판사나 검사 중에서 이제 뽑을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중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오라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행을 좀 더 다녀야 되는데 여행할 기회도 없고 제가 카톡 아이디가 유목민입니다. 저 한 지역에서 짧게 뭐 2-3년 이상 살아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동안 삶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1년, 북경에서 얼마, 상해에 있으면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생각들이 좀 전에는 상당히 저도 옛날 학생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어떤 이념적인 틀이 좀 많이 있었죠.
다시 한 20년 살면서 제 생각 속에는 그보다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열린 사회, 나와 다른 종교, 국적, 인종 이런 분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면서 나도 또 어울려야 되는, 다른 데 나가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이제 이 17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미 조선족 교포 50만 이상 들어와서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한 100만 명 이상 와 있고, 또 이제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 세터민도 와 있고,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내가 북경 가서 광동 가서 차별을 안 받는다는 그런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기업들이 해외에 와서 고민하고, 실제 이 보따리상 따이공도 있고 또 실제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고민들이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그 시장 개척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다 합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 해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국가 전략이나 제도의 문제는 역시 정치가 해야 되는 그런 몫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데 대해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큰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김빈 디자이너께 제가 질문을 사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빈 디자이너가 처음에 발표할 때 정치인들이 도대체 국립묘지로 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 다녀오셨죠? 네. 뭔가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매번 정치 뉴스를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묵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저희가 이제 5.18 민주묘지에 갔을 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고 저희는 이제 다 까만 옷을 입고선 이제 참배를 하러 가는데,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서. 사실 그렇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알지만요. 청년들 사실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들었고 누가 전해줬고. 하지만요. 곁에 가기만 해도 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슬펐고, 오늘 대구 와서도 대구 경북 그 원로 당 고모님들 뵙고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박수.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SNS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무고한 희생도 없었을 겁니다. 청년들이 들끓었을 테니까요. 말도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알아야 되고 알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변함없는 의지로 주변 분들께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알리고 내세우고 자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안 시켰으니까 할 뻔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30초 안 됩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자, 저희 그 더벤져스의 귀염둥이가 2명 있어요. 여기 한 분과 그 다음 귀염둥이. 네, 우리 그 김정우 교수님은 원래 귀염둥이 아니었는데 그 몸치라는 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귀염둥이가 됐는데, 이 자리에 사실은 우리 김정우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함께 계세요. 원래 이 민주당 54년인가요? 57년 지금 그 57년간 고문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김철배 고문님이 아버님이세요. 네, 앞에 와주시면. 자, 이번 질문은 우리 김정우 교수님께 안 드리고요. 네, 아버님께 딱 하나만 제가 드릴 건데, 고모님, 우리 김정우 교수님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밝혀주시죠. 아니, 자라면서
밖에 나타나지 않은 비밀? 네. 우리 식구끼리만 아는 비밀이 네. 있어요. 3학년 때 얘기를 잘 못했어요. 얘기를 영영 뭉치라고 했지만 말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이 말이었단 말이지. 학교 공부할 때 이걸 확 참을 길이 없으니까 선생한테 선생님 저 똥이요. 이제 그건 어렸을 때 우리 식구만 아는 비밀입니다.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하면 아마 위험하실 것 미안하구나. 같아서. 우리끼리 아는 비밀인데 이렇게 폭로해서. 네. 예. 비밀을 폭로해 주셔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네. 사실은 김철대 고모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철원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에 꼭 또 한번 대구로 모시도록 하고요. 사실 또 이 자리에 우리 최재수 저는 설마 됐습니다. 네. 아버님이 아닙니다. 네. 자 대구의 사이인데 그러면 대구의 사이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 30초 딱 30초. 네. 저 대구의 사이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께서 원대동 사십니다. 제가 정치 입문한다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극고 반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잘 나가던 기획재정부 과장이란 자리 막차고 험난한 남들 욕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하려고 그러면 새누리당을 해야지. 막 세월호처럼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당으로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제 조그만 미력이지만 우리 민주당 조금만 바꿔서 그래서 정치도 좀 바꾸고 싶다. 이 말씀 들으니까 마지못해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직 안 놓으셨나 봐요. 저 입당 회견하는 날, 입당 회견 저 좀 눈물 좀 흘렸었는데 그날 또 끝나고 나서 한 12시 점심 먹기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자네 뭐하러 또 거기 들어가서 그러지? 그래서 한 15분간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았죠. 그 다음 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자네 여론이 좀 괜찮대? 저 이번에 대구에서 좋은 일,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마음 조금 움직이셨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 여러분 친구분들 마음 조금씩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당에서 특별히 또 극구 모셔서 같이 들어봐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네, 큰 박수로 최진영 의원을 맞아주시죠. 트위터 아이디 삐딱선님 혹시 일어나서 더 치우시죠. 네. 다음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호출할 겁니다. 트위터에 저 머리 크다고 제가 문재인 대표 흔들고 당 흔들고 탈당하고 모멸감 느끼게 하고 가치와 이정표도 국민께 제시하지 않고 분열의 나락으로 우리 당을 그렇게 빠뜨렸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삐딱선님 저도 제 머리만큼 당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정말 훌륭하고 정말 든든하고 우리 희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자칭
어벤져스 로드 매니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식사할 때도 또 잘 때 빼놓고는 웬만하면 이것을 안 벗습니다. 저 혼자 내년 총선 때까지 그리고 집권할 때까지 아이언맨이 되겠다는 꿈을 혼자 꾸립니다. 슈트를 벗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총선 끝나는 날까지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저 국회의원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19명이 왔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태어나서 다시 정치를 한다면 영입 인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왕적 총재였습니다. 그분이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시대적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번 공천 때마다 40%나 혹은 그 이상의 소위 물갈이를 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00년도에 젊은 피를 영입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편에 있는 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는 물갈이를 했습니다. 2004년도 제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당선돼서 첫 배지를 달았을 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인적 쇄신의 아픔을 스스로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집권 여당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기사가 나면 또 보시기 아픈데 새누리당 당대표 지낸 사람들은 은퇴하거나 대통령 돼 있거나 경상남도 지사하거나 창원시장 했어요. 최병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절에 새누리당 당대표 한 사람 같은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 은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파가 횡행하고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매번 졌습니다. 당은 흔들렸고 선거 때마다 당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개파에서도 흔들고 싸우면 봉합했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에선 국회의원 공천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습니다. 외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정당입니다. 복지 전문가도 사실상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 홍종학 교수 혼자 고군분투하는 정당입니다. 미래 산업과 미래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해야 집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의 객관적인 경쟁 환경, 정치 환경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하자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에서 힘이 나오고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나오는 에너지와 힘을 믿고 국민들이 표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 총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겨야 우리에게 정권을 담당케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다시 요청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번의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은 각 분야에 골고루 능력이 있고 품성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로드 매니저 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뻐서
제가 로드 매니저 한다고 양양자 상무님이 저를 또 국회의원 본 것보다 삼성전자 임원 본 것만 저 5월달 이후로는 국회의원 세비도 못 받습니다. 예, 이게 우리 힘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혁신으로 민주당의 힘을 갖추고 시스템 혁신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여당을 이기고 집권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이 혼란하고 갈등의 경랑 속으로 들어갔어도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입당 10만 명도 온라인 입당을 가능케 하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스템 발주를 해서 여러분들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총무본부장 잘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와중에 우리는 공천을 국민들과 함께 할 준비를 만들어 놓은 정당입니다. 1월 15일 우리는 공천을 요청하는 각 후보자들이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준비도 이미 갖춰놨습니다. 그야말로 정당 현대화, 디지털 정당,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같이 당과 권력과 정책을 생성해가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위한 문재인표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시스템으로 여당을 압도하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놓은 것이 문재인 체제고 여러분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시면요, 저는 이상하게 경상도 가면은요 경상도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또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 말이 맞으시면 맞대이 해주시고요, 제 말이 틀리면은 되대이 해주시고요.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발음이 꼬이시는 겁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시대, 노무현의 시대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관계를 전혀 다른 이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낸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것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철도를 잇고 이 철도가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파리로, 베를린으로 가는 꿈을 꿨던 그 대륙의 역사,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의 역사를 노무현 정부가 다시 꿈꿨던 것입니다. 복지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복지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책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에게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무현 정부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복지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했습니다. IT 벤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시대와 노무현의 시대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던 우리는 이 어렵고 이 힘든 난관을 넘어서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인적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극복해서 반드시 이기자는 것입니다. 어벤져스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변인 출신입니다. 원내 대변인하고 당 대변인하고 또 이 야당 대변인하고 여당 대변인하고 그래서 뭐 MB 학법 뭐 이런 말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단을 내리셔서 제 말을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끊어주지 않으면은 중간에 간식만 공급하시면 제가 1박 2일 할 수 있어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전 당원의 구라는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더불어 어벤져스가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에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고 흔들렸고 힘들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줬던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당권도 집권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향하여 함께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